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제1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온라인 정기 세미나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첫 해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2021년에는 생활 속 실험실인 리빙랩의 국내외 사례 및 발전 방안을, 그리고 2022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 하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정기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데이터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 방안,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등 국내외 데이터 관리와 활용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및 국내외 유관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정부와 정부 혁신을 위해 연구하시고 관련 기관에 자문활동을 하시는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교수님과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윤건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후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마련하였으니까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성균관대학교의 남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차원적 개념화와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태우 교수님께서는 한국정책학회 지식플랫폼위원장, 스마트시티위원장, 행정안전부 지자체협동평가위원,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와 함께 후학 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남태우 교수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남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정보개발원과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세미나 시리즈에 초대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차원적 개념화와 쟁점이라는 주제를 붙였는데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떤 단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측면과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차원적 개념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 거버넌스를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버넌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책 거버넌스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처음에 2가지 테마를 잡아봤고요. 세 번째는 거버넌스의 소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의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버넌스의 주체,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가 누구이냐, 데이터 인재가 되겠죠.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 또 정부 모든 조직에 데이터 관련 인재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 또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데이터가 수집돼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폐기되는 그런 데이터의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원칙적인 접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 거버넌스, 협치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데이터 거버넌스는.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정확성, 가용성, 사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폐기하는 그런 모든 방법에 적용되는 내부 표준, 데이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정책이나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누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상인지를 그런 관리하고 제어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뭐 업계, 협회, 기타 이해 관계자가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어떤 서베이의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조직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 정책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다. 세 번째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배분한다든가 서로 데이터를 나눠 갖겠죠. 그런 데이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전사적 활동, 여기서 말하는 전사적이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죠. 조직 전체, 부문 전체, 업계 전체, 이런 어떤 넓은 차원, 큰 차원의 경영 체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정부의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데이터의 전략, 정책, 데이터 표준,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어떤 가용성, availability죠,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사용의 가치, 무결성, completeness, 완전 무결해야 되고, 또 데이터는 안전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속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직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 관리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리소스인데 리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중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 또는 하드웨어를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규정을 준수를 강화하게 하는 기능.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으로 인해서 조직이 어떤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객 또는 공급업체, 서비스를 하는 업체, 이런 어떤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궁극적으로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겠죠. 또한 더 많은 직원이 이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나오는 클라우드 같은 것들, 데이터 거버넌스의 클라우드가 아주 핵심적인 사례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큰 어떤 베네핏을 조직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책임성, 데이터에 대한 책임성이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관리. 데이터의 책임성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이 책임성이라는 것이 이제 행정학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인데, responsibility 책임성, 그다음에 책무성 accountability.
데이터 관리자에게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성과 조직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품질은 요즘 여러분이 뭐 챗 GPT나 많은 어떤 그러한 이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많이 접속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보셨을 텐데 애초에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주 흔한 농담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아주 중요하죠. 이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중요합니다. 퀄리티 컨트롤은 크게 6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시의성, 타당성, 고유성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관리된 데이터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보통 과정을 의미하죠. 수집해서 저장하고 사용하고 나중에 슈퍼바이즈, 감독하는 그 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 이것을 바로 데이터 관리라고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바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책임,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의 과정적인 총 관리 과정. 이거에 다 녹아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약간 좀 그 주제를 달리해서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라는 말은 사실은 구글에서 데이터 policy 거버넌스를 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이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앞에서 말하는 그 데이터 자체의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개념의 혼용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관들이 어디일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6, 7개 기관이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관리하죠. 공공데이터를 기획하고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직으로는 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부터 데이터를 가장 중시했던 기관이 있죠. 통계청입니다. 통계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승인 데이터라고 하죠. 국가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연구 데이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크게 말하면 민간 데이터를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의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과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다른 기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 있다고 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시겠다시피 데이터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핵심적인 데이터 정책 거부의 주요 기관입니다. 이 기존의 국가 데이터 추진 체계를 보면 크게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입장에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고 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각 부처, 모든 부처는 다 소관 분야, 자기 분야,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없어졌지만 옆에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아마 다른 조직으로 앞으로 또 데이터에 관련된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과거의 조직명을 그대로 써놨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꼭지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실익이 있는가? 물론 구분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민간 데이터는 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의 측면을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대 통계 데이터. 통계 데이터는 통계청이 승인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쉽게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가? 빅데이터와 통계 데이터의 그런 어떤 컨플릭은 우리가 이용 가능성 대 접근 가능성 대 그다음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실제로 있는가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과기부 여러 개 부처가 얽혀 있습니다.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보호하느냐 입장에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 데이터 전략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컨트롤 타워,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가? 또는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만들면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가 더 좋아지는가? 지금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된 거버넌스가 어떠한 조직기구로 탈바꿈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제 조직도이지만 밑에 이제 아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그 개괄적으로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 부처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산과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통과 거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와 활용,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쪽은 금융위원회, 이게 소관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업,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청년 취업 DB, 또 뭐 고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겠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대중교통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처가 각자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겠죠. 이 서로 다른 데이터의 영역을 어떻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서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이끄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데이터 표준과 품질 관리인데요.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 분들도 이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되게 한정된 영역에 정형된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였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을 보면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음악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시, 음악, 문학적인 데이터, 소리의 데이터, 시각 데이터도 전부 다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공공 데이터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데이터가 있는데 단청, 그 절에 있는 그 단청 무늬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발전이 되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데이터일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형 정보인 구조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구조화된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공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는 크게 데이터 자체의 품질 관리냐 아니면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서 사용자가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 도구가 필요하냐,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와 수준 평가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값, 밸류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큰 데이터 품질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표준, 품질 관리 계획, 예방적인 품질 관리 진단, 데이터 연계 관리, 이런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입장은 이게 조금 더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문제겠죠. 데이터 오류가 진단되고 신고된 오류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개방 데이터셋의 오류를 어떻게 조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데이터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인재라고 제가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현재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아직 민간 부문에서도 사실 데이터 인재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최고 연봉을 많이 받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받는 직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이제 인재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가죠. 그다음에 시큐리티 엔지니어, 정보 보호, 보안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아키텍트, 그다음에 테크니컬 리크루터 이런 한 6개, 7개의 직종이 아주 핵심적으로 부각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가 공공 부문에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그래서 데이터 인재를 공공 부문에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내부의 인재를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이냐, 또는 외부의 인재를 아웃소싱을 어떻게 해올 것이냐, 그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뭐 데이터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는 이제 빅데이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죠. 빅데이터 아카데미, 청년 캠퍼스, 뭐 이런 자격증 인증 시험 등등. 제가 왜 데이터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는 이 세미나에서 이런 데이터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인재가 저변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버넌스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버넌스는 공론화거든요. 공론. 거기서 말하는 공론이 서로 공이 아니라 빌공짜가 되는 겁니다. 빈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논의해봐야 사실은 그 거버넌스는 가짜 거버넌스가 되는 겁니다. 허울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가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인재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인재가 많이 남아도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우리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 인재를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데이터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고 있고,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부 둘 다 사실은 이 인공지능 인재 키우기, 사실 인공지능 인재 키우기의 가장 핵심이 데이터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키우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것이 데이터 관련 인재인데, 이 융합적인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현실도 그렇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대한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역과 수도권 간의 어떤 불균형, 지역 불균형도 가장 큰 어떤 걸림돌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난매기도 많죠.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왔던 방식을 과학적 행정으로 바꿔보자, 데이터에 기반해서 증거 기반으로 행정을 이끌어보자, 의사결정을 하자, 이러한 어떤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부기관장 이상의 주재 토론회면은 예를 들면 어떤 군일 경우에 부군수님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일 경우에는 시장이 그 지자체 장일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광역일 경우에는 부지사님이 참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도 수많은 평가를 해봤지만 실제로 부기관장 이상의 주재에서 빅데이터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지자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론회가 다른 행사에 맞물려서 속된 말로 곁다리로 한 5분, 3분에 끝나는, 실제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지자체 내부의 어떤 현업이 더 중요시 될 수 있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어떤 행정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은 사치제가 아닙니다. 필수제지.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과학적 행정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 해야 될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인력이 확충되느냐,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임명돼 있느냐가 이 데이터 기반 행정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지표는 뭐랄까요? 형식상의 지표죠. 명목 지표.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력이 확충이 돼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끌고 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데이터 기반 행정 인력을 확충을 하고
책임관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일 파악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자체로 별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갖추는 게 목적인 겁니다. 아직은 실질적인 성과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혁신도 이런 실태 점검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왔느냐, 발굴된 과제를 분석을 수행하고 또 수행된 과제의 정책 활용 실적 등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미리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우수 사례 또는 뭐 데이터 활용의 우수 사례를 좀 알려달라, 공유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우수 사례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오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평가자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어떤 뭐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또는 공공관리, 내부 행정이 개선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그리고 문화 조성 측면에서 본다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개선시켜 왔는지, 개발해 왔는지가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 직원의 데이터 활용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 또는 뭐 과장급 이상 또는 과장급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 직급에서 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실무자급에서 어떻게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거버넌스 또는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좀 마무리 차원에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몇 명의 리더가 중요하긴 하지만 몇 명의 리더가 다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한 십몇 년 전에 떠들었던 그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처럼 현재 CDO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Chief Data Officer. 이 Chief Data Officer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화 담당관하고는 물론 비슷한 업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 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어떤 대사, 앰베서더 역할 또는 파이오니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문화를 저변에 깔리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친밀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직급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언스가 무엇인가 스스로 계속 자문하면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알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데이터인가? 데이터 수명 주기 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조직 간의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되는가? 부처와 부서, 사일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정책이 있는가? 지금 당장의 데이터 이슈가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 효용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 품질 관리보다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상호학습이 중요합니다. CDU가 명령하고 따르고 이런 형태도 물론 빠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수평적인 상호학습, 옆으로부터 배우고 동료로부터 배우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수평적인 상호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지역 대학의 인재로부터 인력을 흡수할 것인가,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모자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역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어렵다면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 인재를 영입할 것인가, 영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아웃소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또 드리지 못한 말씀은 이따가 Q&A 세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태호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그리고 그 차이, 또한 기능, 그리고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 체계화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건 교수님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해외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윤건 교수님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 데이터 기반 행정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신대학교에서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 혁신 방향과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조금 전에도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후학 양성을 위한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윤건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부 윤건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인데요. 저도 이제 이 자체 주제가 데이터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서 활용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우리가 스마트 정부다, 지능형 정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하는 것들이 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미래 정부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데이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문제는 이런 미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려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어디든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흘러가도록 이런 파이프라인, 관을 연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관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데이터 융합, 그리고 데이터 검색, 그리고 데이터 조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융합 사례에 지속적인 기획과 탐색이 필요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조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장애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다, 데이터 표준화다, 신뢰 부족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 전문기관이라던가 정보 보안이 확보된 공간이라던가 익명화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흐르는 데이터들의 품질을 실제로 측정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데이터 개념과 측정을 표준화하고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앞서 우리 남태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어쨌든 두 가지를 이제 모두 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일단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한 체제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넓혀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대상은 데이터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데이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정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데이터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정책을
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데이터의 기능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정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유형화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조정과 데이터 분석 활용 이런 차원, 그리고 지능과 규제, 그리고 행정과 경제, 그리고 공공과 민간 이런 다양한 차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형화하고 보면 데이터 정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실제로 데이터 정책을 하려고 하면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변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안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떠한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법제도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인력과 역량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변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스의 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기획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생성하고 조직으로부터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걸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데이터 주체들이 기능도 이제 다양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구조적으로는 통합형하고 분산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합형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분산형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중간형으로 통합과 분산 체제를 역할 균형 차원에서 할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통합형과 이제 분산형이 이제 어떤 중간형으로 우리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통합형에서 제일 중요한 전담 기구입니다. 데이터 전담 기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로 데이터를 담당하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기관에서도 내부에 데이터 기구를 설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런 전담 기구의 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라는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심평원, 통계청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한 그런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융합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 융합은 왜 하느냐? 데이터 융합은 뭐냐면 복수의 소스에서 복수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정책 융합의 시대이고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정책의 데이터들이 합쳐지고 모아져서 나와야지만 좋고 훌륭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융합이 중요하면 데이터 융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이나 아니면 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하는 것이 데이터 융합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국가 전략 기획의 관점인데요. 데이터를 단순히 관리만 할 것인지 관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미래를 예측하고 기획하는 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청 지난 정부 때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 법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됐고 지능정보기본법, 데이터 산업법, 산업 데이터 전환법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데이터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통합조직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원이라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겁니다. 다양한 데이터 주체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것인가. 통합형으로 분산형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남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전담 기구가 굉장히 많다, 복수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이제 통계청까지 다양한 부처들이 데이터 거버넌스로 기구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정보위원회다 이런 것들은 이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기구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관점에서는 통합형의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법제도가 좀 분절되어 있고 통합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그 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인 것들은 앞서 남태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는 이제 네덜란드 사례가 이제 보시면은 SBR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프레임은 뭐가 중요하냐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볼 때 정부 퍼블릭만 볼 거냐, 아니면 프라이빗만 볼 거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볼 거냐. 네덜란드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통합적이보다는 이제 내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뉴질랜드가 이 전형적인 그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 어떤 체제 하나의 조직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시스템부터 인디비주얼까지, 시스템, 오거나이제이션, 비즈니스 유닛, 인디비주얼까지 이것들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들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는 그래서 스트래티지, 팔러시, 그다음에 프랙티스까지 이거 뭐라 그러냐면 홀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보 거버넌스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보화 처음부터 사실 데이터는 안에 내정돼 있죠. 여러분 EA나 ITA,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데이터가 사실 이제 정보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노르웨이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리더십 차원, 비전 그리고 캐패시티, 레귤레이션,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 5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얘기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할 때 결국 리더십이 있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집행하는 거버넌스도 있겠지만은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리더십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를 정말 잘 만들어갈지 데이터 리더십의 관점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OECD 주요국들의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면은 데이터와 정책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연계하고 그리고 체제부터 개인까지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시스템과 그리고 인간 간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과 영국과 호주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미국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은 데이터 전략 계획, 그래서 연방 데이터 전략,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죠, FDS. 이것이 이제 잘 설정이 돼서 그 이제 그 피겨 1을 보시면 그림 1을 보시면은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셔널 액티비티스부터 지금 데이터 드리븐 액티비티스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정책이 방향성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핵심 뭐냐면은 결국은 203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데이터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챗GPT다 이런 거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데이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정책이든 행동이든 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의고요. 그다음에 FDA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OECD 주요국들 내용들하고 좀 이제 연계시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과 데이터가 연계가 돼 있고요. 기관 간의 데이터 기능을 연계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연방과 지방의 연결, 그다음에 품질, 역량, 그리고 개방 문제, 그리고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정 문제. 조정 문제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달라는 조직이 있고, 이제 데이터를 보유한 조직이 있는데 달라는 조직이 이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준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니면 기관의 아주 민감한 정보다 안 준다 그런 거죠. 그게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데이터가 막힌다는 것이고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 보호겠죠. 데이터 보호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이런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제도는 증거 기반 정책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법제도에서 이제 핵심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데이터 법이 있다, 증거 기반 정책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연방 정부의 증거 구축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정부의 공개하는 공개 데이터법, 그다음에 비밀 정보 보호, 통계 효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관련된 제도들이 보시면은 전략 계획부터 해서 평가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정책을 얘기할 때 증거 기반 정책을 얘기하지만은 증거 기반 정책의 핵심은 평가, 전략 이런 것들입니다.
평가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하는데 그거의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그 증거기반정책법에 명확하게 들어와 있고요. 평가관과 통계관 그리고 데이터 자문단, 뭐 데이터 목록 저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데이터 조직에서 통계부서의 역할입니다. 뭐냐면은 OMB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이제 CDO 위원회 그래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통계기관들이 상호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지정 통계기관을 보시면은 인구조사국, 경제분석국, 노동통계국입니다. 전형적인 통계 조직들이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은 통계청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산형 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정 통계기관들인데 얘네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건 상호 데이터 공유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법에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부서가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서 데이터 수집과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계획이 이제 영국의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 데이터 전략이 나와 있고 이런 그 전략 계획들은 대부분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략 계획에도 데이터 기반과 데이터 역량, 그리고 데이터 활용 가능성, 그리고 책임성들이 다 나와 있고 조금 영국에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데이터 역량을 자세히 보시면은 데이터 스킬도 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킬은 이런 겁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미 직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업계, 정부, 대학, 연구소 협업 체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ADR UK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산업계와 정부와 대학과 연구소가 아주 끈끈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법제도는 디지털 경제법에서 명확하게 디지털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법이죠. 디지털법이 되겠고 그 안에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주민 등록이라든가 공공부문 부채, 공공 사기 이런 디지털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디지털 경제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공유 조건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연구 인가에 의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거는 그 인가권을 여기도 통계위원회가 갖는 구조죠. 데이터 조직이 조금 좀 보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내각처에 데이터 표준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데이터 표준을 담당하는 건 행정안전부인데 데이터 표준만을 담당하는 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전히 여기 영국 사례에서도 통계청 ONS가 중요한 역량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례도 보시면은 데이터 전략 계획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신뢰와 보호, 데이터 활용 가능하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경제와 일자리, 그다음에 소비자 기업, 정부 정책 이건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의 목적이 뭐겠어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은 활용하기 위해서죠.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활용을 하는 순간 가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활용하느냐? 경제에다 활용하고 행정에다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정책을 할 때 결국 데이터 정책의 목적이 뭐냐?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수단으로서 신뢰와 보호입니다. 결국 데이터 신뢰가 잘 갖춰줘야지만 이제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보안이고 개인정보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하는 인가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투명한 이용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전략 계획에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활용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 결국 이제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가치가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외부 활용이라던가 데이터 허브 기능이라던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법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데이터 Availability and Transparency Act라는 데이터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공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그다음에 데이터 전략, 국가 데이터 장관, 국가 데이터 자문위원회, 인가 등 이런 게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직이 있습니다. 데이터 조직이 국가 데이터 장관실은 오피스 오브 더 내셔널 데이터 커미셔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전문 어떤 이제 그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전담 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략 계획 캐나다 사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데이터 스트래티지 로드맵이 있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버넌스라든가 인력 그리고 문화, 이제 디지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법제도가 역시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차터 임플리먼테이션 액트다.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직으로는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캐나다의 특징은 이제 데이터 전략 계획은 있지만 데이터 법제도라든가 조직이 어떤 디지털법이라든가 이제 그 형식 이제 그 더 상위 부처에 소속돼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요국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 전략과 법제도를 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략을 디지털 전략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정책의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전담 기구가 있는 경우가 뭐 호주 같은데 그리고 영국 같은 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의 이제 행위자를 보시면은 그 이제 행정 수반 조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영국 내각처 같은 경우는 행정 수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조직으로 할 것이냐, 아까 봤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조직이죠. 이런 조직들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 거버넌스가 중첩되는 부분, 통계 조직의 역할이 미국과 영국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혹은 협의회 형태의 지원 조직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간이 좀 남았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사실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그 Q&A 주신 거 보니까 사례들을 좀 많이 달라 하셨는데 제가 이제 PPT 준비하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례가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간단한 사례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론을 먼저 맺겠습니다.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왜 중요하냐. 제가 앞서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정책이 이제 중요하고, 데이터 정책은 뭐 AI 정책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하려면 데이터 정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AI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챗GPT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정말 아까 방금 우리 저희 남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데이터 관리 영역이고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명확한 부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능이 열심히 있어도 데이터 부서가 없으면은 그거를 담당할 부서가 없으면 다 그냥 떠넘기고요. 아니면은 다 다른 기능에 떠밀려서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정책에 대한 그 관심을 최일 미션으로 갖는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제도 강화하는 부분, 이제 우리나라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법제도가 좀 분절적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데이터 기본법 사례인데 데이터 기본법 논의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 저희 데이터 산업기본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기본법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이란 말이죠. 그 상위의 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상위의 법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데이터 정책이 명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데이터 전략도 너무 분절적인 측면들.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산업 기본법에 보면은 국가 데이터 전략 정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회, 3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체 차원에서 이제 그 데이터 전략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담기구 정말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위에서 데이터가 드리븐을 하려면요, 데이터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전담 기구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Q&A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그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개념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또 구축해 나아갈 것인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또한 여러 가지 담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범위, 또 해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들의 데이터 전략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1부를 마치고요. 10분간의 휴식 후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식 시간 동안에 발표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몇 시에 시작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3시 5분? 네네. 네, 그럼 저희는 3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1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윤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그 질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자료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께 그 추가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발표했던 한신대 윤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 사례를 좀 많이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활용 사례를 좀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안 넘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르면 안 넘어가는군요. 됐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개인정보 보호를 우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입니다. 뭐냐면 마이데이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나 가져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동시킬 수 있고, 이런 게 마이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그 EU 같은 경우는 그 GDPR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GDPR에서 GDPR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이제 레귤레이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 데이터 보호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8년에 만들어진 건데, GDPR이 이제 지금 이 데이터 시대에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의 이동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자기가 체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수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조항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마이데이터, 우리는 이제 그냥 한글로 마이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MIDA DATA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2011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제 API 형태로 이제 제공을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유사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 공시에서 이제 의료 사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의료 사례가 있습니다. 블루 버튼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이 블루 버튼을 클릭하면은 의료 기록에 접속해서 전자 파일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이제 개인 의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사례를 조금 더 재밌는 사례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즈미 사례인데요. 디즈미는 이게 뭐냐면 영국 소재의 기업인데, 얘가 뭐라 하냐면은 그 앱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고 깔면은 그 깔아서 그 안에 다양한 이제 여러분의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자기의 아이디와 자기의 패스워드를 여기에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언제나 이제 그 자기 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합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게
디지미가 되겠고요.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금융기관, 정부기관, 뭐 건강관리 사이트, SNS 등 이런 건 이제 자기 데이터잖아요. 자기 데이터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하게 흩어진 걸 좀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어떤 상황들을 그리고 필요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건강에 보면은 스마트 브릿지 내비게이터다, 뭐 백서브로다, 썰루드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 브릿지 같은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강 기록을 비공개로 공유하면서 임상 조건에 맞는 암 환자를 신속하게 매칭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는 그 병원, 뭐 금융사 뭐 이런 것들을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거 좀 잘못하면 설정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 문제는 없는 것이죠. 개인정보를 자기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례는 챗GPT인데요. 예, 여러분 너무 챗GPT 궁금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양한 사례들 실제로 이거 갖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부와 아니면 이제 민간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한 것이지만은 보시면은 논문 작성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에서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챗GPT 쓸 수 있는 것이 뭐 글자 수 요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 짜는 거나, 여러분 이제 챗GPT 이제 사용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대부분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요, 굉장히 코드 잘 알려주고요. 예, 다양한 뭐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코드를 잘 알려주는 편인데, 이것도 사실 명확한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챗GPT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검증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고, 실제로 해보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의를 하시긴 하셔야죠. 근데 정말 챗GPT가 잘하는 건 언어 번역입니다. 언어 번역하고 교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실제로 저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특히 뭐 베트남 학생들이 있는데, 베트남 학생들의 언어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베트남 학생들 공지하는데, 구글 번역기 이용하고 그걸 다시 챗GPT에 넣고 다시 그걸 다시 구글 번역기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 딱 완성해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주니까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베트남어 아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 뭐 요즘에는 뭐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시도 잘 써요. 시도 잘 쓰고 뭐 대본도 잘 만들고 영화 시나리오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활용을 요즘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에세이라든가 뉴스 기사, 블로그 글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력서 만드는 것들, 요즘에 좀 이따 그 사례로 보면 뭐 RPA에 활용하는 것도 막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간이랑 정부 사례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잡지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스냅챗이라는 마이 AI 이 서비스는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대화를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를 챗GPT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퀴즈렛 퀴챗이다. 이거는 뭐 퀴즈를 낼 때 대화형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AI 스피킹.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 할 때 AI로 하는데, 이거 챗GPT로 하니까, 이게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대화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대답을 해주니까 이 상호작용이 되면서 영어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 인스타 카트 뭐 이런 거는 음식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조금 예를 들어 쇼피파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고객이 이제 쇼핑 어시스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도 해주고 그걸 대화형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챗봇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챗GPT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 CRM 플랫폼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내 업무와 가장 적합한 직원은 누구지? 이거를 물어보면요, 그 안에서 관련도 가장 높은 직원 명단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메일 작성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카콜라 프로모션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퍼블리싱,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책 만들고 하는 거를 다 여기서 좀 도와주고, 최근에 뭐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걸 내장형으로 해서 PPT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이걸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와인 소믈리에 제공하는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예전에 먹었던 뭐 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줄 때 인터랙티브하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ADAT 연동하는 거, 그다음에 뭐 RPA, 삼성 SDS 같은 경우는 RPA에다가 이 챗GPT를 연동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 여러분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지금 보도자료 작성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사례 얘기할 때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는데, 보도자료 여러분 쓰시는데 이 챗GPT가 좀 잘할 겁니다. 왜냐면은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쓰신 거를 챗GPT에 넣으셔서 교정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는 아마 보도자료 만들어줘, 뭐 그 개별 주제를 넣어주고 그 조건에 맞는 보도자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행정 업무 효율화 이걸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운영 및 실적 관리 업무, 이런 것도 이제 자동화하는 것, 이건 광고 대행사 사례고, 그 다음에 자동답 고도화하는 게 베스핀 글로벌,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여러분 또 솔깃하시는가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막 생산해가지고 챗GPT와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차량 추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3.3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연말정산 지원하는 것도 지금 계속 그 챗GPT 대화형이기 때문에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굿닥 건강 AI 챗봇이라 그래서 여기는 챗GPT를 이용해서 건강 시술과 관련된 사용자 질문에 1초 내로 답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많이 이 챗GPT가 활용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지금 팀 스파르타 뭐 이런 데서 증문즉답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앨리스 코딩 학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면접 코칭, 당연히 면접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면접을 하는 이제 내가 면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다 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코딩 학습, 그 다음에 여행 플래너, 그 다음에 S컵. 요즘에 여러분 그 챗GPT는 이제 카톡으로 됩니다. 카톡으로 여러분 카톡 올라가시면은 카톡 S컵을 깔고 카톡으로 하시면은 S컵에서 다 이 챗GPT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셔도 챗GPT로 카톡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 공유 플랫폼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이제 업무 교육 환경 이런 거 조성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AI 도트를 출시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교육입니다. 질문과 이런 인터랙션하는 그런 사례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객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화된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도구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가상 비서로 이용되는 거, 그 다음에 챗봇 고도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제 그 발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분류를 좀 해봤더니 챗 GPT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거버넌스 사례에 관련된 질문, 또한 그 데이터 활용 사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 챗 GPT로 그 자료 소개가 맞춰졌으니까 챗 GPT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요. 오건석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챗 GPT와 데이터의 행정 업무 접목 시에 활용 방안,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떤 점이 그럼 문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윤건 교수님께서 그 챗 GPT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어떤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미 잘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실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대학교에서도 챗 GPT를 활용을 하지 못하게 엄금을 하는 교수님이 있고, 반대로 챗 GPT로 수업을 하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제 애들 이제 교육도 시키고 역사 교육을 시킬 겸 이것저것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인조가 끝까지 굴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엉뚱하게 한국과 대만과의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걸 다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다 동시에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수많은 항해의 바다에서 어떠한 고개를 잡아가지고 낚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알고리즘으로 어떤 걸 포착하지 모를 상태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의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본다든지 어떤 인터넷에 있는 흔한 어떤 사람들의 퍼셉션을 우리가 조사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분야에서는 절대 활용을 안 되는 거고 어느 분야에서는 조금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쭉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역사, 아니면 미묘한 정책,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봐요. 아까 윤건 교수님께서 베트남 학생과의 일화를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다문화 정책을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정말 수월한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번역률이 아주 좋고 번역의 성공률이 좋고 또 이해를 오독의 그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전에는 그거를 위해서 베트남 사람을 잠깐 임시로 고용해서 번역비를 주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조치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민청이 앞으로 곧 생겨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왜냐면은 우리가 낸 돈으로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영어, 중국어 이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나머지 언어는 그냥 서비스가 자동화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온 방문객이거든 아니면 우리와 같이 사는 어떤 이웃이든 간에 사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서비스의 어떤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죠. 과거에 이루다 사태 때 보듯이 사실 차별어 이런 것도 다 학습을 합니다. 남녀 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 정치 이념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질된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무원 개인이 오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오용, 악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거를 필터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지켜보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모임에서 활용한다든가 하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해야지 정부가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언어 서비스를 해준다.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나중에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답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네, 챗 GPT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단계별로의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챗 GPT를 사용해라 하는 쪽이었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발표 전에 챗 GPT가 주는 내용과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발표의 그 구성을 비교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과제를 내주었었는데 첫 번째 발표이긴 했지만 학생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에서는. 네, 너무나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주제가 저는 이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 파우스트 작품에 관한 얘기였는데 근데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그 작품을 단순화시켜서 실망했다 하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한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작업 사실 번역에도 굉장히 창의성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번역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100% 믿는다 하는 것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이어서 또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 챗GPT는 팩트에 약합니다. 약하고요. 그래서 검증이 반드시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챗GPT는 너희들의 수단이다. 네. 너희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용하는데 믿지는 마라. 네, 팩트는 다 거짓말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 꼭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챗GPT는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걸 프레임을 짜서 주면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언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가 있고 내 텍스트를 주고 그 번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좋은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그 어떤 조건을 딱 달아주고 거기에서 답을 줘. 그럼 답을 잘하고 실제 뭐 수학 문제도 엄청 잘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곱하기도 잘하고 더하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화된 거는 좀 잘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거짓말이 가능한 그런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를 만든다, 우리 허상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 허구적인 그런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사용하기 할 때는 유의해야 되는 영역을 좀 구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사용하자는 쪽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전과 후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아이폰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를 열었듯이 이 챗GPT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를 활용 잘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시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 기술 철학자 루이스 먼포드의 말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루이스 먼포드가 이야기하길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챗GPT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어서 그러면 챗GPT에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의 그 역할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서운진 선생님께서 최근 챗GP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연결 혹은 통합되고 관리되어야 할 텐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에 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가 데이터를 많이 줘야겠죠. 데이터를 많이 늘려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가 주는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국가가 업로드하는 데이터는 사실 퀄리티가 좋겠죠.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통계청이 승인하는 통계청 승인 데이터야 당연히 어서라이드 된 권위 있는 데이터지만 사실은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특별히 뭐 서울 마포구다. 마포구를 검색했을 때 마포구의 데이터로 잡히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꼭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잡히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텍스트든 영상이든 뭐든지 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진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마포구청이 희망을 했든 안 했든 업로드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공공 데이터, 우리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그 퀄리티 컨트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죠? 사실은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챗 GPT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꼭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못된 데이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병자호란을 물어봤는데 조선과 대만과의 전쟁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식의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자체가 또는 정부가 AI를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또 챗 GPT도 적용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동참을 하고 싶다면 어떠한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많이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아까 윤광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챗 GPT 활용론자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활용론자에 편승을 한다면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활용론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많이 AI를 학습을 시켜야지 AI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이 더 빠지면 빠질수록 학습이 덜 되는 거죠. 질문을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해서 AI가 무능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알고리즘의 한계를 알려줘야지 그 알고리즘이 더 발전을 하는 거지 잘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I 특히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AI 그 알고리즘이 더 똑똑해질 수 있게 하려면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함정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제약점을 발견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발자들도 계속 똑똑해져요. 알고리즘도 똑똑해지고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정부가 업로드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게 한계가 너무 많죠 사실은. 물론 민간 데이터도 양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많은 데이터의 퀄리티가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좋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교수님 이어서. 네. 저는 약간 그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영역에서 챗GPT 어떻게 쓸 거냐. 전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글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검색어를 치잖아요. 근데 챗GPT는 내가 대화하는 상대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궁금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애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상대방은 국민이고 상대방은 정부라고 생각해보면 정부가 챗GPT를 하고 국민이 그걸 사용한다 하면 정부가 정말 국민한테 정말 그 좀 다가갈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차원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챗GPT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용 영역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것 중에 이 친구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내가 친구 만들듯이 뭐 이루다도 약간 그런 거죠. 이루다도 뭐 채팅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내 친구처럼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나 그럼 외로울 땐 사실 내가 시를 좀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시를 좀 읊어줘 하면 읊어줘요. 나를 기쁘게 해줘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해주면 얘가 따뜻한 말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아무리 정부가 다가가는 정부가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특히 신입생들 저희가 행정학과인데 우리 신입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를 너무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숨 쉬는 거다. 예. 공기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어디나 존재하는 거고 꼭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존재고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딱딱하게 느끼는 것들을 이 시대가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재밌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어딜 가나 챗 GPT가 요즘은 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영화 허가 떠올랐어요. 그녀라고 해서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네, 어쩌면 정말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사만다에게 사랑에 빠지듯이 우리도 이렇게 챗 GPT라는 사만다에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네요. 네, 교수님께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일반 사람들은 더 금방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 챗 GPT에서 좀 벗어나서요. 실시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실시간 질문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DA 조직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금전적이나 인적이라서 예방적 품질 관리 및 메타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거의 차이가 없는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남태우 교수님께서 워낙 평가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어떻게 중앙행정기관하고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역량에서. 또 역량의 차이가 그 능력의 차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의 포커스가 다르죠. 기초일수록 프론트라인에 서비스를 직접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입장이 될 거고, 중앙행정기관일수록 정책을 결정해서 큰 정책이죠. 밑에 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전략, 계획, 비전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평가 기준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옹호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됐든 AI가 됐든 우리나라가 약간 평가사회죠. 사실 저랑 이제 친한 분이 이제 대한민국은 평가사회라는 책도 있거든요. 사실 그 평가를 연장선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평가가 없는 것보다는 뭔가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좀 할 수 있어요. 그게 비관적이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죠. 물론 제가 평가를 한번 할 때마다 자본비로 25만 원 받는 게 저한테 소중한 어떤 기타 소득의 증대가 있긴 하지만 근데 평가를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 평가가 자기의 본업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일을 하다가 평가 시즌이 되면 또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 평가가 부서마다 몇 개씩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평가가 없다면 과연 이 혁신적인 이니시에이티브가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게 정부 3.0이 됐든 지난 정권의 디지털 뉴딜이 됐든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됐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가 있어도 그 세계 이니시티브가 과연 뭔가 차별성이 있었는가? 그놈이 그놈이지. 똑같은 거지. 또 그런 비관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낙관론과 약간의 비관론이 있지만 뭐 저울질을 굳이 하다 보면 이제 비관론이 조금 더 셀 수가 있겠죠. 왜냐면 평가 자체가 피곤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이 전문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질문처럼 평가 자체를 전문가들이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기업처럼 평가 지표를 지자체에게 그래 너희들은 뭘로 평가받고 싶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못하겠죠? 이렇게 전문적인 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받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피드백을 줘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중앙과 지방 사이에 그런 피드백도 잘 활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또 너무나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이니시에이티브를 바로바로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안정적으로 평가받아도 한 5, 6년 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법 통과되고 내년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평가 기준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평가 지표를 또 활용하게 되고 그런 순환 구조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OECD 평가 1등이고 UN 평가 3등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전자정부에서는 뭐 굴지에 자타가 공이라는 선진국이고 그런 힘이죠. 평가의 힘. 평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뭔가 노력을 하는 동력을 받는, 물론 그게 약간의 부정적인 인센티브의 효과, 부정적인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윤건 교수님 말씀이 듣고 싶네요, 저도. 네. 네. 저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발표 끝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데이터 조직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겠죠. 이제 그 기초지자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거기 집행 그 국민과 직접 맞닿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맞닿는 영역에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조직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조직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초점만 맞추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못 보는 것이 뭐냐면 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 같은 걸 가르치다 보면은 조직은 개방체제라고 하고 개방체제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은 조직의
조직이 이제 그만큼 힘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서 자치단체 장을 중심으로 조금 데이터 마인드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이 데이터 마인드를 장이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데이터 조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필요하다는, 이제 우리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지금 챗 GPT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AI가 구성되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어떤 것도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분절돼 있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조직이 다 개별 부서마다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조직 구조가 그렇게 구조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A 부서, B 부서, 이거 조직 할거지가 일어난 이유가 그냥 당연히 위에 그냥 명령만 따르면 되는 거지, 얘네 둘이 같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소화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고 결국 필요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데이터 시대에 적응하고 있나? 저는 이게 되게 제 관점은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 힘드시겠죠. 저 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조직들을 좀 열심히 만들어서 빨리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공무원 지금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께서 더 절실히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뵌 공무원분께서도 자료를 안 준다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정보 만들면 뭐하냐, 자료를 안 준다, 서로 꽉 쥐고 그걸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윤건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미국에는 통계청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놀랐어요. 통계청이 없이 어떻게 통계 자료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럼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발표할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통계청이 없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분산형 통계 시스템이라고 하고, 네. 그게 이제 개별 조직이 통계 조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집중화된 형태의 통계청이 없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ONS라고 집중화된 형태의 통계청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하나의 ONS나 통계청 같은 조직은 없는 거고, 그 개별 기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그리고 인구, 경제 요 세 개 그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이 개별 그 부서는 뭐 상무부하고 노동부하고 뭐 이런 몇 개 부서의 그 이제 그 통계 조직이죠. 그 안에 조직. 그 조직 세 개가 핵심적인 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상호 공유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놔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통계청은 있지만 실제로 통계청이 다른 부서들의 어떤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개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 기반 행정법의 조정력은 아직 조금 미흡한 편이고, 그러면 이제 이 1대1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통계청이 국세청 데이터를 쓰려면 국세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제 뭐 그런 MOU 같은 걸 맺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한계가 있는 게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근거 법규가 조금 명확하게 있는 그 DNA 그 미국의 증거 기반 정책법 사례가 조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또 실시간 질문 드려볼게요. 또 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데이터 관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남 교수님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글쎄요, 이거는 윤 교수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에 조금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또 말씀드린 다음에 윤 교수님이 부연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진행되고 있는 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라고 대답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건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지자체에서는 데이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이 고추 말리는 시즌이면은 공무원들도 나가서 말리는 데 도와주고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나면 산불 나가는 데다 도와줘야 되는 거고 완전히 현업에 있는 거죠, 사실.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신경 쓰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거가 데이터랑 관련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사실은 산불이나 뭐든 사실은 더 상위의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행정의 모습이 사실 그 프론트라인에 있는 행정의 모습이 제가 볼 때 19세기, 20세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굳이 하게 돼요, 사실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일말에는 지자체 장의 어떤 무관심도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든 행안부 산하 지자체 합동평가든 다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지자체 장의 관심도. 관심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홍보기사를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지자체장이 직접 그 회의를 주재했느냐부터 다 있는데 사실 지자체장이 그렇게 신경 쓴 데는 거의 없어요. 어디나 다. 그러면은 CDO가 임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이거 시청을 하시는 분 중에 CDO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인재가 부족하다는 거랑은 다른 문제로 그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그분이 전문 역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역량을 키워서 그 조직을 이끌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정성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 국가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관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자체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은 사실은 지자체 장의 노력이, 지자체 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은 지자체 장의 혁신가적 노력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같은 정치가이지만 같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기술에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윤 교수님. 네. 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빅데이터 부서들은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좀 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해 본 바로 하면은 뭐 수원시, 화성시, 뭐 이런 고양시, 뭐 이런 특례시들은 대부분 다 그 빅데이터 부서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자체장들이 다 그런 것, 아까 이제 우리 남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다 조금씩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부서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데이터 활용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례들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은 권한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데이터가 필요하면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데이터 부서가 뭘 해야 되느냐.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데이터 부서가 해야 할 데이터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용 쪽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활용 쪽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데이터 없어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있는 데이터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직 전체에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힘이 쏠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로 진정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다양한 권한이 좀 필요한데, 부서는 있을 수 있는데 부서가 얼마나 권리를 갖느냐, 권한을 갖느냐, 이 부분은 정말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서도 사례에 관련된 질문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먼저 설정되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그 체계화된 이후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사례를 조금 개선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단계를 처음 단계를 좀 뛰어넘고 사례부터 먼저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저도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네,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합 전문 기관과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해외처럼 활발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또 남 교수님 먼저. 네. 예. 글쎄요, 해결 방안.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 문제를 푸는 걸 해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약간 질문에 대한 질문을 약간 드리고도 싶은데 제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 예, 질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질문을 약간 끊어서 생각해 보면은 해외처럼 활발히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가 많이 사용하느냐? 별로 사용 안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지만 막상 대민 서비스를 보면 대민 서비스의 스펙트럼이 우리나라만큼 넓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민 서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많이 있죠. 그런데 데이터 애널리틱스죠. 데이터 분석하는 거. 내부에서 분석해가지고 내부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증거 기반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시민한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아서 선제적으로 예측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민 서비스는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남한산성 갔다고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제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주차 사전 그 결제하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딱 봤는데 다둥이일 경우에 할인이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좋아. 하고서 딱 카드 넣으려고 했는데 다둥이일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하지 말고 나가다가 그 마지막에 있는 바리케이드에 있는 요원 있잖아요. 그분하고 직접 얘기해가지고 할인을 받으래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제 차가 서 있죠. 근데 다둥이 카드 없네요. 근데 다둥이 카드 집에 놓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2명 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라고 남의 애 아니라고. 근데 서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찍어놓은 게 있냐 핸드폰에 항상 갖고 다니죠. 예. 보여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죠 진짜? 왜냐면 첫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든 어디든 제가 그게 NFT든 블록체인이든 제 애가 둘이라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입증이 쉽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다둥이 카드를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니는 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다둥이 카드가 있던 어떤 결제가 쉽게 돼야 되는데 결제도 항상 문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드를 주면서. 그럼 사전 결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또 다른 거, 민원24 같은 경우에 정보24,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저도 점심때 학회에 어떤 등기 임원 뭐 그게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간사한테 등초본 서류를 줬습니다. 그런데 등초본 서류를 제가 발급받아서 그 간사한테 주는 게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구청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그 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 집에서 정보24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아니죠. 2023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는 그게 좋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휴먼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누가 저에게 네 정보를 요청을 했으니까 네가 갖다 내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출력을 한 거고 10년 전에는 저는 동사무소에서 뽑은 건데 뽑다가 PDF가 돼서 PDF를 출력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산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어떤 것도 디지털 전환이 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행정이. 그런 상황에서 결합 전문기관 가명 정보 익명성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논의할 가치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외국은 그럼 어떠냐?
일본 같은 데서 똑같은 상황에서 서류 쳐야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일본 선진국인데도 그래요. 아직도 도장 문화 발달되어 있고요. 팩스밀리 써야 되고요.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공항 근처에 왔을 때 그 규제를 빨리 피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있어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탈린에서 창업을 신청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우리나라 한 달 걸리는 제도가. 그런 건 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집 사고 하는 건 오래 걸립니다. 똑같이. 사실은 이게 글쎄요. 너무 우리를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안 되고 있는 거는 등본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본은 행안부 서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디 서류입니까? 사법부 서류예요. 그 두 개가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자기 자식을 어떤 증명하는 게 있으면 은행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갔어요. 안 된답니다. 다시 가서 또 바꿔와야 돼요. 그게 요청하는 서류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똑같은 내 가족이 여기 서류에 나오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전혀 소비자 친화적, 주민 친화적, 국민 친화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해결 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여전한 서류 문화입니다. 여전한 문서주의 문화. 아주 강한 그 관료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갈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대미 서비스는 좋아요. 저도 등본을 여기다가 다운받는 거는 카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0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건 바로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윗단계의 서비스가 과연 가능하냐? 아직 안 되고 있죠. 그 밑에 단계부터 일단은 차근차근 밟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제가 좀 약간 격앙된 모습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실생활에서 경험하신 거를 또 말씀해 주셔서 심각한 얘기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그 독일에서 고브테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독일도 전자정보화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께서는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독일에 와서 뭐 보려고 우리는 너희 거 배우고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에스토니아 사례와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사실 그렇지만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독일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도 IT 시스템 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이제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나 관료화되어 있는 이런 체계들은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건 교수님. 네. 네, 그러면 저는 저 마지막 질문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사실 굉장히 우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라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불편한 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결합전문기관이 성공하려면은 결합전문기관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내가 실제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게 그 가명정보나 익명정보가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저게 정말 저쪽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결합전문기관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결합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계속 가져가려면 그 결합전문기관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거 이제 그 말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좀 반갑기도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남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데이터는 보물이다. 미래 사회의 보물이다. 그러는데 그 말이 되게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물이면 내가 보물을 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집에 감춰놓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간의 사일로가 커지고 감추고 있는 거죠.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약간 고쳐야 돼요. 데이터는 공유할 때 보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로 같이 나눠 갖고 서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런 제도, 그런 문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분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데이터의 막힘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잘 설치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그 파이프라인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 1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2차 세미나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송출되는 QR코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설문에 꼭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상시학습 인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또 따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